조용한 밤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시 생각을 내려놓아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역사 이야기, 역사 소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늘 궁금해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위대인물들이 등장하고 번뜩이는 지혜가 빛났던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왜 조선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개인의 뛰어난 판단보다는 오래된 절차와 굳건한 규칙을 따르는 길을 택했을까요?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개인의 역량을 품에 안으면서도 결국 정해진 물길을 따라 흘러갔던 그 모습이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개혁안이 올라왔을 때, 혹은 당장 눈앞의 위기를 해결할 기발한 전략이 제시되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분명 현명하고 용기 있는 신하들이 있었을 것이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왕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종종 그 탁월한 아이디어나 시급한 개혁안들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마치 뜨거운 불꽃이 아무리 강렬해도 단단한 유리벽을 뚫지 못하고 사그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연 조선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절차에 집착했던 것일까요? 이런 조선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과거의 기록으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속한 조직에서도 비슷한 딜레마를 마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개인의 비범한 역량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절차와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갈등하는 모습 말이죠. 이 딜레마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과연 우리는 개인의 탁월한 직관을 믿고 나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견고할 자인 절차와 원칙을 고수해야 할까요? 조선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어떤 철학적 기반 위에서 어떤 원리로 움직였는지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과 연결된 중요한 질문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겁니다. 조선은 말 그대로 절차의 왕국이라 불릴 만큼 국가 운영 전반의 절차를 중시하는 성향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료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깊은 고민과 철학이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성리학적 이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치밀한 설계가 그 안에 숨어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만 비로소 이상적인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리도 절차에 집착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인간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깊은 통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명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청렴한 신하라도 사사로운 감정이나 순간적인 판단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되고 합의된 절차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대사를 결정해야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건축물이 단단한 주춧돌과 정교한 설계도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조선의 구조 또한 이러한 생각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통치 구조 전반에 걸쳐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왕의 명령 하나도 신하들의 논의와 비판을 거쳐야 했고, 아무리 시급한 사안이라도 정해진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죠. 어쩌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백성을 위한, 그리고 나라의 안녕을 위한 최선의 길이었던 겁니다. 한 명의 영웅적인 개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지혜와 검토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려는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꼼꼼하게 짜인 바둑판 위에서 한 수 한 수가 신중하게 놓여지듯 조선의 모든 정책 결정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런 철학은 단순히 법전이나 제도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관료들의 업무부터 국가의 중요한 의례,
심지어 개인의 생활 규범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정해진 바를 따르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절차는 단순한 형식적인 과정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강력한 윤리이자 원칙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절차의 왕국 조선이 어떻게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했고 또 그 시스템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과연 그들의 선택은 현명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한계였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절차 중시의 성향은 여러 기록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선 왕조실록을 볼까요? 500년 역사 속 모든 순간을 담은 이 방대한 기록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부터 신하들의 크고 작은 논쟁, 심지어 날씨 변화까지 국가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것이 꼼꼼한 절차에 따라 기록되고 보존되었죠. 사관들은 왕조의 존립을 위해 왕조차 볼 수 없는 비밀스러운 기록을 남겼고, 이는 후대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인재를 뽑는 과거 제도는 어떻습니까? 조선의 과거 시험은 그야말로 절차의 정수에 가까운 모습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신분상의 제약이 분명 존재했지만 일단 시험의 절차 안으로 들어서면 정해진 규정과 평가 기준이 강하게 작동했습니다. 엄격한 시험 규정, 정해진 채점 방식, 그리고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감시까지 모든 과정이 정해진 틀 안에서 최대한 오차를 줄이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것을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가의 기틀을 다지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왕과 신하들이 국정을 논의했던 경연이나 수많은 상소와 논쟁들 속에서도 절차의 중요성은 빛을 발했습니다. 왕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신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항상 우선시되었죠.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지루한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이러한 과정 자체가 바로 조선의 국정론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듯 모든 정책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그렇다면 조선이 이렇게까지 절차와 원칙에 매달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근원에는 바로 성리학이라는 철학적 이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리학은 단순히 학문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이념적 토대였습니다. 성리학자들은 예치, 즉 예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이상적인 통치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예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사회 질서와 도덕적 규범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원칙을 의미했죠. 개인의 감정이나 사적인 욕망에 이끌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대신 보편적인 이치와 공적인 도리에 입각한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혼란을 막고 백성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군자의 도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군자는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나 공적인 규범과 원칙을 지키며 스스로를 수양하는 존재죠. 이러한 사상은 수기치인이라는 말로도 잘 표현됩니다. 먼저 자신을 올바르게 다스린 후에야 비로소 남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인데요. 개인의 내면을 수양하고 도덕적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가를 잘 다스리는 기본 바탕이 된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관료들은 끊임없이 경전을 탐구하고 자신의 언행을 성찰하며 정해진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잘 다듬어진 보석처럼 한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이 성리학적 이상 위에 정교하게 구축된 것이죠. 이러한 철학적 뿌리 덕분에 조선은 절차의 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성리학적 이상 위에 그야말로 견고하게 세워진 이 절차의 시스템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무려 500년이라는 실로 긴 세월 동안 굳건히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어 주었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서 권력자들이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시계의 톱니바퀴들이 서로 물려 돌아가듯 많은 행정 과정이 정해진 원칙과 순서에 따라 움직이며 국가 전체에 안정감을 부여했달까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어떤 규칙과 기대치 안에서 흘러갈지 명확히 가늠할 수 있었고, 관리들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엄격한 기준에 의해 평가받는다는 것을 늘 의식했으니까요. 이러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은 분명 조선이라는 왕조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 중 하나였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제도와 질서에는 늘 빛과 그림자가 함께 따라다니기 마련이죠. 절차와 원칙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삼았던 조선의 통치 방식은 때로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절박한 순간에도 조정은 정해진 복잡한 절차를 밟느라 중요한 의사결정이 한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절차 중심의 구조가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국가적 존망의 위기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이라는 절박한 상황이 눈앞에 닥쳤을 때에도 조정에서는 당파 간의 의견 대립과 수많은 상소, 그리고 절차적 논의를 거치느라 중요한 판단이 지체되는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마치 불길이 번지는 상황에서 즉각 달려가야 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치느라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리는 모습과 비슷했다고 할까요? 민첩한 대응과 과감한 결단이 절실한 시기에 이러한 절차적 경직성은 결국 국가적인 재앙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 관리들도 국가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 역시 깊은 고뇌 속에 있었을 테죠. 하지만 성리학적 이상으로 너무나도 굳건히 다져진 절차의 왕국에서는 개인의 비범한 통찰력이나 혁신적인 발상이 정해진 시스템을 뛰어넘어 즉각적으로 실현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전통과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불의로 간주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집단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개인의 탁월함보다 우선시되는 문화였던 것. 새로운 사상이나 시대의 변화 흐름을 수용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백성을 위한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했던 실학자들의 개혁적인 주장들은 당시에 경직된 성리학적 질서와 번번이 충돌하며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낡은 관습과 형식적인 절차를 고수하려는 보수적인 움직임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견고한 장벽이 되기도 했죠. 과연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나 완벽하고 견고하게 구축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걸까요? 이처럼 조선의 절차 중시 시스템은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조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회 질서를 잡는 데는 크게 기여했지만 동시에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변화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낳게 만든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견고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은 분명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유연성을 잃고 국가적 위기 앞에서 경직되는 뼈아픈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죠. 태평성대의 평화로운 농촌 풍경처럼 고요하고 안정적인 조선의 모습 뒤에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깊이 고뇌하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번번이 좌절해야 했던 수많은 실학자들과 성각자들의 안타까운 뒷모습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혁신적인 주장이 좀 더 일찍 빛을 보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모든 것이 절차라는 이름 아래에서 벌어진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역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절차 중심의 통치 방식은 그 긍정과 한계를 모두 품은 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조선은 왜 이토록 절차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개인의 탁월한 판단이나 새로운 발상보다 오랜 시간 쌓아온 규범과 합의를 더 우선시했던 그 배경에는 어떤 깊은 철학이 숨어 있었을까요? 조선은 앞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결과적으로 절차의 왕국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가 운영의 근간이 철저한 원칙과 단계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조선왕조실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관들이 왕의 언행과 조정의 논의, 신하들의 상소와 논쟁, 그리고 여러 정황들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기록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 편찬을 넘어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후대에 귀감이 될 교훈을 남기기 위한 엄정한 절차 그 자체였죠. 마치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글로 남겨두려는 듯한 태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나라의 인재를 뽑는 과거 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한다는 이상을 내세웠지만 현실의 제약 또한 존재했고 그 과정은 실로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유생들이 좁은 고시방에서 밤낮으로 경전을 탐독하고 수십 번의 시험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죠. 그들의 고뇌와 인내가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정해진 틀과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는 단순한 행정을 넘어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 원리였던 겁니다. 마치 정교한 시계 속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듯 조선 사회는 절차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의해 움직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차 중시 사상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그 뿌리는 바로 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통치 철학이었던 성리학에 깊이 닿아 있습니다. 성리학은 예치, 즉 예로서 다스리는 것을 강조했죠. 여기서 예란 단순히 예절을 넘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의 도리를 실현하는 모든 규범과 원칙을 의미했습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사적인 욕심에 앞서 공적인 도리와 규범을 따르는 것이 이상적인 군주와 신하, 그리고 백성의 모습이라고 가르쳤다. 성리학에서 말하는 군자의 도리라는 것도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자는 개인의 수양을 통해 덕을 쌓고 그 덕을 바탕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죠. 이를 수기치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먼저 자신을 갈고 닦은 후에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갈고 닦는 과정 역시 정해진 경전을 탐구하고 엄격한 수행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개인의 탁월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절차와 수양을 통해 완성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원에서는 유생들이 경전을 탐구하며 성리학적 이념을 체득하려 노력했고 이는 곧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개인의 순간적인 판단보다는 보편적인 원칙과 절차를 국가 운영의 절대적인 가치로 삼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던 겁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야말로 인간의 부완전함을 보완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여겼던 이러한 성리학적 이상은 단순한 이념에 그치지 않고 조선의 통치 시스템 곳곳에 아주 치밀하게 구현되었습니다. 마치 정교한 기계장치를 설계하듯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3434라고 불리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의 기능입니다. 이 세 기관은 왕권의 전횡을 견제하고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강력한 언론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직언을 무시하기 어려웠고 신하들 역시 서로를 감시하며 견제하는 시스템 속에서 함부로 권력을 남용할 수 없었죠. 왕과 신하가 서로 균형을 이루며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성리학적 원칙이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던 겁니다. 또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의정부 서사제와 같은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왕이 직접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의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먼저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왕에게 보고하여 최종 재가를 받는 방식이었죠. 이는 한 사람의 독단적인 판단이 국가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제도적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중요한 사안을 검토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통치 시스템은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기보다 제도적 절차와 합의를 통해 국가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적인 설계였던 겁니다. 경국대전 같은 법전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법과 원칙을 중시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견고한 시스템은 분명 조선 왕조 500년의 기틀을 다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동시에 앞서 이야기했던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했죠. 과연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이처럼 탄탄하게 짜인 조선의 통치 시스템은 분명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조의 뿌리를 굳건히 지켜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긍정적인 면모들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관료들의 부패를 견제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백성들은 안정된 삶의 터전 위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고 국가 기강은 흐트러짐 없이 유지되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고 내부의 혼란을 막아주는 든든한 당패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통치 구조 안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없었고 모든 것이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완벽해 보이는 절차 중심의 시스템은 동시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했습니다. 바로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그림자였죠. 모든 것이 정해진 길을 따라야만 했기에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유조선이 방향을 바꾸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절차를 중시하다 보니 때로는 시급한 개혁안이나 탁월한 아이디어가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좌초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가장 뼈아픈 예시로 앞서 이야기했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조선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침략에 직면했지만 정해진 절차와 합의를 거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효과적인 초기 대응에 실패했죠. 당장 눈앞의 위협에 기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신하들의 상소와 경연에서의 논쟁, 그리고 의정부의 합의를 기다리느라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냈던 겁니다. 이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순간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신속한 결단보다 우선시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또한 당시 중국에서 새로운 문물과 사상이 유입되고 서양의 과학기술이 전해지는 등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수용하는 데 매우 더디거나 심지어 거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실학자들처럼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적인 사상을 주장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기존의 성리학적 원칙과 절차에 익숙한 기득권층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기 일쑤였죠. 새로운 시도나 파격적인 정책은 선왕의 법도에 어긋난다거나 예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배척되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닦아온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조선이 구축한 절차 중심의 통치 방식은 안정이라는 빛과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그림자, 이 두 가지 양날의 성격을 동시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500년 왕조를 지탱한 힘이자 동시에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든 족쇄가 되어버린 셈이죠. 그렇다면 조선이 이처럼 절차와 원칙을 거듭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시대에 뒤떨어진 관료적 관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절차 중심 시스템은 사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상적인 국가 운영에 대한 치열한 고민에서 출발한 매우 치밀하게 설계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개인의 판단은 언제든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죠. 한 명의 영웅적인 지도자나 천재적인 신하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고 정해진 절차와 원칙을 통해 그 판단을 검증하며 혹시 모를 독단과 오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개인의 판단보다 제도와 절차를 더 앞세워 국가를 운영하려 했던 매우 큰 규모의 시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보다는 시스템의 견고함을 믿었던 거죠. 마치 거대한 건축물이 단 한 사람의 설계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전문가의 검토와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완벽에 가까워 보였던 시스템은 결국 변화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앞에서 스스로를 족쇄로 만들었다는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굳건한 신념과 치밀한 설계가 결국 시대의 흐름을 잊지 못하고 변화에 발목 잡히는 비극적 결말을 초래했던 것이죠. 조선이 추구했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역사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한 국가가 지향했던 가치와 그것이 만들어낸 거대한 시스템의 정교함에 대해 지적인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조선이 추구했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개인의 불완전함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 했던 그들의 치밀한 설계가 지닌 의미 역시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단순히 구시대적인 관료주의라고 치부하기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상적인 국가 운영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통치 방식은 개개인의 탁월함보다 견고한 절차와 원칙의 힘을 신뢰하려 했던 매우 대규모의 통치적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완벽에 가까워 보이던 견고함이 역설적이게도 변화라는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흐름 앞에서 스스로를 옭아매는 족쇄가 되었다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굳건한 신념과 정교한 설계는 결과적으로 시대의 변화 앞에서 충분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안겨주며 한 국가가 지향했던 가치와 그 통치 구조의 정교함에 대한 경외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렇다면 이 조선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나 조직에서도 효율성과 절차적 정당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개인의 뛰어난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견고하게 짜인 시스템과 절차를 신뢰하며 나아갈 것인지 이 영원한 딜레마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조선이 우리에게 남긴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 정답은 오직 우리의 선택과 지혜에 달려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절차의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조용한 생각 하나를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밤에도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